할아버지, 지금 곁에서 제일 간쓸게 다 빼주는 척하는 사람 있죠? 당장 끊어내세요. 믿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해 비참하게 객사할 상이에요. 허름한 촌로, 행색으로 시장통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낡은 돗자리를 펴고 앉은 13살짜리 꼬마 여자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소녀가 찌르듯 가리킨 눈 밑에 검은 기운, 그것은 불과 1시간 전 병실에서 과도하게 굽신거리며 수상한 서류를 내밀던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그날 늙고 병든 노인으로 위장한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 회장과 벼랑 끝에 내몰린 천재 관상가 소녀의 기적 같은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한 자비 없는 참교육의 서막이 오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끌벅적한 재래시장 어귀에 작은 체구의 10대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이 자기 몸집보다 2배는 큰 낡은 돗자리를 바닥에 펄럭이며 펼쳤죠. 유진은 바닥에 다소곳이 앉아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뼈대와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무색하게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는 눈빛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지나가며 안타까운 얼굴로 수군거렸죠. 아이고, 핏덩이 같은 유진이가 오늘 또 나와서 돗자리를 폈네. 할아버지 약값이 다 떨어졌나 봐. 어린애가 저렇게 고생을 하니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때 동네에서 온갖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불량배가 불량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불량배가 장난삼아 발로 유진의 돗자리 모서리를 툭 걷어차며 시비를 걸었죠. 야 꼬맹이, 너 여기서 뭐하는 짓이야.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아저씨가 어제도 자릿세 내라고 했지. 돈 없으면 당장 돗자리 접고 꺼져. 불량배가 비열하게 웃으며 돗자리를 마구 짓밟았습니다. 유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불량배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유진의 맑은 눈동자가 불량배의 미간에 깊게 패인 흉터와 탁하게 풀린 눈빛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죠. 아저씨, 어젯밤에 남의 집 담장 넘었죠. 눈동자에 탁한 기운이 가득 끼고 미간에 검은 그림자가 뭉친 걸 보니까 훔친 물건을 아직 처분하지도 못했네요. 오른쪽 광대뼈가 붉게 달아오른 걸 보니 그 훔친 귀금속들 아저씨네 집 낡은 장판 밑에 숨겨뒀군요. 당장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지 않으면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쇠고랑을 찰 관상이에요. 남의 돈 훔친 죄로 감옥에서 10년은 썩을 얼굴이라고요. 유진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불량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남의 집 담장을 넘었다고 그래. 한 번만 더 헛소리 짓거리면 혼내줄 줄 알아. 불량배가 크게 당황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죠. 지금도 아저씨 주머니 속에 훔친 금반지가 들어있잖아요. 발목 관절이 밖으로 휜 걸 보니 담장을 넘다가 발목까지 삐끗했군요. 경찰 아저씨들이 벌써 아저씨 뒤를 쫓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유진이 돗자리 위에 손을 얹으며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구경을 모여들던 사람들이 불량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는 기겁을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 골목 밖으로 주랭랑을 쳤죠. 사람들은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어린아이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백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용하다. 우리 아들 녀석 올해는 꼭 취직할 수 있는지 관상 좀 봐주렴. 나는 우리 남편이 요새 밖으로 도는데 바람 피우는지 좀 봐줘.
사람들이 백발백중의 관상풀이에 감탄하며 앞다투어 유진의 돗자리 위로 복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은 꼬깃꼬깃한 지폐를 정성스럽게 펴서 소중히 품에 넣었죠. 유진은 서둘러 돗자리를 털고 일어나 시장 안쪽의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약재상 주인이 땀을 쥐고 달려온 유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왔구나. 오늘도 할아버지 한약재 사러 온 거야. 돈은 다 모았고. 네, 아저씨. 오늘 손님이 많아서 돈 많이 벌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기침이 어제보다 더 심해지셔서요. 제일 좋은 약재로 듬뿍 담아주세요. 꼭 숨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걸로요. 유진이 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내밀며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싼 한약재 뭉치를 품에 안은 유진의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올라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단칸방 문을 열었죠. 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아버지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심한 기침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좁고 차가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유진이 약사발을 들고 와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앙상한 상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약재로 사왔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유진이 뜨거운 약을 숟가락으로 호호 불어가며 할아버지의 입에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힘겹게 약을 삼키며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죠. 유진아, 늙고 병든 할아비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닐 나이인데 너는 냄새나는 시장 바닥에서 어른들 비위나 맞추고 있으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짐을 덜고 편해질 텐데. 할아버지가 앙상한 손으로 유진의 뺨을 쓰다듬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약사발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끔찍한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 병 꼭 다 낫게 해드릴 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 관상 봐주는 것도 재밌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용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같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약 잘 드시고 얼른 훌털 털고 일어나시기만 하세요. 유진이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를 씩씩하게 위로했습니다. 따뜻한 약 기운이 퍼지자 할아버지가 기침을 멈추고 이내 고른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유진은 할아버지의 이불을 목 끝까지 단단히 덮어주고 방 한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구석에는 종이가 누렇게 바랜 너덜너덜한 고서적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소중히 보관해 오던 관상학 책들이었죠. 유진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백열등 아래서 가장 낡은 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들었습니다. 사람의 골격과 찰색을 읽어내는 복잡한 관상학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몽당 연필을 꼭 쥐고 밤이 새도록 그 기호들을 공책에 필사하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손등 위로 피곤한 땀방울이 맺혀도 유진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한편 그 시각 명성병원 귀빈실 최고층은 삼엄한 경호 속에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를 달리는 명성그룹의 총수 강대철 회장이 비밀리에 입원해 있는 곳이었죠. 지병이 급격히 악화된 강 회장은 핏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명성그룹의 2인자인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친아들처럼 곁에 두고 신임하는 인물이 바로 박 전무였죠. 박 전무는 강 회장의 병실을 수시로 드나들며 지극한 간병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는 강 회장의 위독한 건강 상태를 철저히 숨긴 채 은밀한 지분 탈취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박 전무의 손에는 두툼한 결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철 맨 밑장에는 강 회장의 의식이 흐릿한 틈을 타 법무팀을 거액으로 매수해 조작해둔 양도 증명서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명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을 박 전무 자신의 차명 계좌로 몽땅 빼돌리기 위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과도하게 굽신거렸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진작에 더 훌륭한 의료진을 모셔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색이 조금 더 창백하신 것 같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니 회사 임직원들도 모두 슬픔에 잠겨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히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 오늘 꼭 결제를 해주셔야 하는 급한 서류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것만큼은 회장님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업건이라서요. 쉬셔야 하는데 무리하게 서명을 부탁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전무가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부하의 얼굴을 하며 서류철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강 회장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니가 요새 나 대신 고생이 참 많네.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어 병실에 누워 있으니 그룹 일이 말이 아니겠어. 자네마저 없었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나. 강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협탁 위에 놓인 고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늘 처리하던 일상적인 결제 서류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서류의 첫 장에 펜을 가져다 대었죠. 그 순간 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류 너머 박 전무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반듯했던 박 전무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고개를 숙이는 각도도 평소보다 지나치게 낮았죠.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 경영인으로 살아온 강 회장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렬한 위화감과 배신의 냄새가 병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손을 멈칫하고 만년필을 슬며시 거두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서명하시지요. 제가 서류를 바로 본사로 가져가서 남은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박 전무가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조급한 목소리로 재촉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강 회장이 서서히 만년필을 탁자 위로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오늘은 내 손이 심하게 떨려서 도저히 글씨를 쓸 수가 없군.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고 머리도 어지러우니 그 서류는 내일 아침에 다시 가져오게. 지금은 당장 눈을 붙여야겠어. 강 회장이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지친 기색을 역력히 지어 보였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불쾌하게 일그러졌다가 다시 사람 좋은 미소로 재빠르게 바뀌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습니다. 박 전무가 입술을 깨물며 아쉬운 듯 서류철을 챙겨들고 병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무거운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침대에 누워있던 강 회장이 번쩍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숨을 헐떡이던 병약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서운 눈빛만이 번뜩였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명성그룹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신복이 내미는 종이 한 장에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위기였죠. 이대로 답답한 병실에 누워 박 전무가 쳐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급하게 병실 한쪽에 있는 고급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가 챙겨다 놓은 화려한 옷가지들 깊숙한 곳에서 낡고해진 등산복 바지와 칙칙한 점퍼를 찾아내 급하게 입었죠. 환자복을 완벽하게 가린 강 회장은 오래된 벙거지 모자를 푹 눌렀어 자신의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박 전무가 배치한 덩치 큰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복도를 지키고 있었죠. 강 회장은 시계를 확인하며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이 되기를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짧은 교대 인사가 들려오고 잠시 소란스러워지는 틈을 타 강 회장이 병실 문을 소리 없이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비상구를 향해 강 회장이 재빠른 걸음으로 몸을 피했죠. 비상구 계단을 몰래 내려가는 강 회장의 등 뒤로 차가운 병원 복도의 정막만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유진과 할아버지가 머무는 낡은 달동네 단칸방 현관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도박빚에 쫓기는 큰아버지가 험악하게 얼굴을 구기며 방 안으로 불쑥 들이닥쳤죠. 큰아버지는 신발도 벗지 않고 흙발로 방바닥을 짓밟으며 다짜고짜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장롱 안에 개켜져 있던 이불과 옷가지들이 좁은 방바닥으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품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집 문서를 기어코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아버지, 숨겨둔 집 문서 당장 내놓으세요. 어차피 내일 모레 돌아가실 노인네가 이 다 쓰러져가는 흉가 끌어안고 있어서 뭐합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장남인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당장 노른 빚 못 갚으면 내 손가락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돈 나올 구석은 이 썩어 빠진 집구석 하나뿐인데 왜 이렇게 사람을 피 말리게 하세요? 큰아버지가 핏발선 눈을 부릅뜨며 바닥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며 마른 기침을 연신 토해냈습니다. 13살의 어린 유진이 다급하게 달려와 큰아버지의 앞을 두 팔 벌려 단호하게 가로막고 섰죠. 유진은 큰아버지의 탁한 눈망울과 코끝에 맺힌 붉은 기운을 가리키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큰아버지, 어젯밤에도 도박장에 가서 돈을 몽땅 날리고 오셨잖아요. 탁하게 풀린 눈동자에 핏발이 선 걸 보니 밤새 노름판을 전전하며 돈을 잃은 관상이에요. 게다가 코끝이 붉게 달아오른 건 재물운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뜻이라고요. 큰아버지는 지금 남은 돈을 다 끌어모아도 노름 빚을 갚기는커녕 그 지옥 같은 늪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얼굴태를 가졌어요. 할아버지 목숨 같은 이 집을 팔아넘겨도 또 노름판에 가져다 바칠 게 뻔하잖아요. 당장 나가세요. 유진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들켜 이성을 잃은 큰아버지가 유진을 향해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조그만 기집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해. 내가 오늘 아주 뼛속 깊이 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큰아버지의 두꺼운 손바닥이 유진의 뺨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젖먹던 힘을 짜내어
큰아버지의 다리를 부여잡으며 필사적으로 앞을 막아섰죠. 안 된다. 우리 불쌍한 유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 몹쓸 놈아. 네가 정령 사람이더냐. 내 조카를 때릴 거면 차라리 늙고 병든 나를 때려 죽여라. 할아버지가 처절하게 소리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버지는 귀찮다는 듯이 다리를 거칠게 뿌리치며 할아버지를 문 밖으로 강하게 밀쳐냈죠. 힘없이 밀려난 할아버지가 방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나와 낡은 장판을 적셨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는 할아버지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피를 토하는 아버지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집 문서를 찾지 못한 것에만 분노를 터뜨렸죠. 에잇, 재수없게. 늙은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별쇼를 다 하네. 집 문서 어디다 숨겼는지 끝까지 말 안 하겠다 이거지. 이 썩어 빠진 집구석 내가 기필코 팔아넘기고 만다. 두고 봐. 조만간 철거 용역놈들 몽땅 불러서 이 낡은 집구석을 통째로 밀어버릴 테니까. 포크레인으로 싹 다 부숴서라도 내가 기어코 집 문서 찾아내고 말 거다. 그때는 너희 둘 다 길바닥에 나앉아서 얼어 죽을 줄 알아. 큰아버지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끔찍한 저주를 남기고 현관문 밖으로 쿵쾅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피비린내와 함께 끔찍한 절망감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피 묻은 바닥에 주저앉아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부여잡고 서럽게 오열했죠.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죽으면 안 돼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유진이 다급하게 할아버지의 가슴을 쓸어내리다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가파른 달동네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가 골목 아래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기 앞을 향해 달렸죠. 유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119 번호를 다급히 눌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방금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수화기를 붙잡고 애원하는 유진의 목소리가 텅 빈 골목길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달동네 입구에 도착했죠. 구급대원들이 산소호흡기를 단 할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공공병원 응급실을 향해 다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유진도 구급차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각종 의료기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위태로운 생체 신호를 측정했습니다. 유진은 응급실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피 묻은 옷소매를 만지작거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유진에게 빳빳한 서류를 내밀며 수납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보호자 학생, 할아버지 정밀 검사비랑 응급처치 비용 먼저 수납하셔야 해요. 일단 수납이 완료되어야 다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결제 먼저 해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유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의 주머니에는 당장 병원 수납 창구에 낼 응급병원비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죠. 어젯밤에 관상을 봐주고 번 돈은 모두 비싼 한약재를 사는데 써버린 후였습니다. 가난이라는 잔혹한 현실의 무게가 13살 소녀의 좁은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눌렀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수납 창구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당장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와야 쓰러진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죠. 유진은 소매로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내며 응급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단칸방 구석에 팽개쳐 두었던 낡은 돗자리를 다시 챙겨 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재래시장 어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쑤셨지만 절대로 멈출 수 없었죠. 시장 입구에 도착한 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애타게 바라보며 당장 돈을 내어줄 손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명성병원 비상구를 통해 몰래 빠져나온 강 회장은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인파가 붐비는 재래시장 골목을 정처 없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총수로 떠받들어지며 살아온 강 회장에게 시장통의 매캐한 공기와 낯선 소음은 무척 혼란스러웠죠. 자신이 가장 굳게 믿었던 신복인 박 전무에게 철저히 배신당할 뻔했다는 충격이 가시지 않아 걸음걸이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로 창백했고 거친 숨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죠. 결국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강 회장은 시장의 후미진 골목 구석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강 회장이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식은 땀을 닦아냈습니다. 같은 시각 명성병원 VIP 병실에서는 한바탕 큰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죠. 결제 서류를 다시 들고 병실을 찾았던 박 전무가 강 회장의 행방불명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침대 위는 텅 비어 있었고 환자복만 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죠. 박 전무는 강 회장이 조작된 지분양도 서류를 눈치채고 도망갔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당장 병원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이잡듯이 뒤져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출입구를 모두 철저하게 봉쇄해라. 회장님을 찾는 즉시 나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고 외부에는 절대 발설하지 마. 내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병원 밖에 있는 그룹 임원들 아무도 병실에 들이지 마라. 만약 회장님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기자들이나 경찰하고 접촉하기라도 하면 너희들 모가지도 다 날아갈 줄 알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찾아내. 박 전무가 핏발선 눈으로 사설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박 전무는 곧바로 무장한 사설 경호팀을 은밀히 풀어 병원 주변 골목을 샅샅이 수색하도록 지시했죠. 혹시라도 강 회장이 외부의 다른 이사진이나 경찰에 연락을 취할 것을 대비하여 회장 명의로 된 모든 통신망과 연락망을 전면 차단해버렸습니다. 명성그룹의 권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박 전무는 거칠 것 없이 악랄하게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던 강 회장은 멍한 눈으로 붐비는 시장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어귀에는 앳된 얼굴의 13살 소녀 유진이 절박한 표정으로 돗자리를 펴고 앉아 관상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강 회장과 낡은 돗자리 위의 유진이 우연히 허공에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유진은 꾀죄죄한 노인 행색으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강 회장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강 회장의 모습이 유진의 발걸음을 이끌었죠. 유진은 서둘러 근처 식수대에서 종이컵에 시원한 물을 가득 담아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 물 좀 드시고 숨 좀 고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건네며 강 회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칫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유진의 맑고 예리한 눈동자가
강 회장의 얼굴 구석구석을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라한 벙거지 모자 아래로 드러난 강 회장의 골격은 일반적인 시장통 노인들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마의 뼈대는 넓고 단단하게 솟아 있었고 양턱의 기운은 태산처럼 무겁고 웅장했죠. 수만 명의 사람을 발밑에 두고 호령하며 막대한 불을 거머쥔 거대한 권력자의 비범한 골격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그 화려한 골격 위를 무겁게 덮고 있는 섬뜩하고 차가운 기운이었죠. 강 회장의 안색 전체에는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한 짙은 사색이 무섭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가 턱 밑까지 쫓아온 것처럼 이마와 양볼의 윤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푸르스름한 죽음의 빛깔만 감돌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병환으로 인한 기색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신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될 치명적인 흉조였습니다. 유진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손에 든 낡은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강대철 회장이 이유진이 건넨 종이컵을 받아들고 시원하게 물을 들이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차가운 물줄기에 거칠었던 숨결이 조금씩 잦아들었죠. 강대철 회장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13살 꼬마의 예사롭지 않은 시선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낡은 돗자리 위에 올려놓았죠. 이복의 꼬마 아가씨, 나한테 물을 준 보답으로 이 돈을 주겠네. 기왕 돗자리를 펴고 앉았으니 내 늙은 얼굴도 한번 제대로 읽어볼 수 있겠나? 강대철 회장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유진의 맞은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유진은 돗자리 위에 놓인 돈을 손등으로 단호하게 밀어냈죠. 복채는 관상을 다 보고 나서 제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될 때만 받는 거예요. 돈은 걷어가세요. 이유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강대철 회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강대철 회장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이유진이 짧고 단호한 손짓으로 강대철 회장의 오른쪽 눈 밑을 찌르듯 가리켰죠. 할아버지, 지금 오른쪽 눈 밑을 만져보세요. 피부 속부터 아주 검고 탁한 기운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배신궁의 흉터라고요. 이유진의 또렷한 목소리가 시끌벅적한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강대철 회장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입가에 머물던 옅은 미소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죠. 이유진은 강대철 회장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벌한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곁에서 가장 충신인 척하며 할아버지의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구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당장 그 사람을 쳐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목숨이 아주 위태로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목숨이 위태롭다니. 강대철 회장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이유진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유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대철 회장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죠. 제 말이 믿기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끊어내지 못하면 할아버지는 가장 믿는 사람의 손에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게 될 거예요. 평생을 피땀 흘려 이룬 모든 재산과 자리를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차가운 길거리로 쫓겨나서 비참하게 객사할 흉상이에요. 이유진이 구체적이고 끔찍한 미래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방금 전 병실에서 자신에게 서류를 내밀던 박 전무의 모습이 떠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던 박 전무의 눈동자와
평소보다 과도하게 굽신거리던 태도가 이유진의 관상 묘사와 소름돋도록 완벽하게 일치했죠. 강대철 회장은 마치 머리 위로 시퍼런 벼락이 떨어진 듯한 것엔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진은 멈추지 않고 강대철 회장의 턱관절로 시선을 옮기며 기운을 분석해 나갔죠. 거기다 턱관절 주변에 맺힌 붉고 탁한 기운을 보세요. 며칠 내로 할아버지 밑에 있는 아랫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문서를 들고 와서 할아버지의 목을 꽉 조여올 거예요. 병원에 누워 독한 약 기운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도 절대 그 문서에 지장이나 서명을 내어주면 안 돼요. 종이 위에 손끝을 내어주는 순간 할아버지의 진짜 목숨줄이 끊어지는 거라고요. 이유진이 작은 주먹을 꽉 쥐며 절대 도장을 찍지 말라고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허름한 촐로 취급을 받던 자신이 겪고 있는 내밀한 명성그룹 내부의 위기를 13살 꼬마가 완벽하게 간파해냈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평생을 철혈 경영인으로 살아오며 다져온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두려움과 경악으로 심하게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이유진의 작은 어깨를 강하게 부여잡았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냐? 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지? 누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시킨 거냐? 강대철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박한 목소리로 캐물었습니다. 이유진은 강대철 회장의 커다란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은 이유진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에 쓰여 있는 흉악한 관상을 책에서 배운 대로 그냥 읽어드렸을 뿐이라고요. 저는 지금 공공병원 응급실에 누워 계신 우리 할아버지 밀린 병원비를 당장 결제하러 가야 해요. 더 이상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유진이 짧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는 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를 허겁지겁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강대철 회장이 더 이상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도망치듯 복잡한 시장 골목을 향해 재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강대철 회장은 차가운 바닥에 멍하니 앉아 멀어지는 이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이유진이 남기고 간 서늘한 경고의 말들이 강대철 회장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그동안 친아들처럼 맹목적으로 믿었던 박 전무의 모든 행적을 하나씩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함부로 임원들을 들이지 못하게 막았던 일부터 법무팀을 자주 들락거리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악의적인 의도로 짜인 치밀한 각본이었습니다. 명성그룹을 이끌며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던 강대철 회장 특유의 매서운 통찰력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으며 번뜩였죠. 박전무, 내 이놈, 감히 나를 속이고 명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들다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등에 칼을 꽂아. 강대철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이빨을 빠드득 갈았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을 때 시장 골목 입구 쪽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밀치며 골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죠. 박 전무가 은밀하게 풀어놓은 사설 경호원들이 분명했습니다. 사내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검은색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시장 구석구석을 매섭게 훑고 있었습니다. 이쪽 골목부터 샅샅이 뒤져. 늙은 노인네 하나도 못 찾고 뭐 하는 거야. 사내 한 명이 주변 상인들을 위협하며 거칠게 소리쳤죠. 강대철 회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상인들이 높게 쌓아둔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 뒤로 잽싸게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경호원들의 동태를 살폈죠. 사내들이 생선 상자 근처까지 다가오자 무전기 너머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안에 반드시 찾아내. 회장을 찾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버려. 절대 살아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돼. 알겠어.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전무의 다급하고 악랄한 육성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유진이 해주었던 관상풀이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끔찍한 진실임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충신이 자신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참혹한 현실 앞에 강대철 회장은 뼈저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놈들에게 발각되면 병원 밖에서 소리 소문 없이 납치를 당해 끔찍한 객사를 면치 못하겠군. 무조건 안전하게 병원으로 다시 복귀해서 놈이 내미는 그 치명적인 문서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반격할 증거를 모아야 해. 강대철 회장이 어두운 상자 뒤에서 두 눈을 번뜩이며 치밀하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큰 길 쪽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천천히 순찰을 돌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순간 강대철 회장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존의 묘수가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공개적이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었죠. 강대철 회장은 몸을 비틀거리며 생선 상자 뒤에서 비척비척 걸어 나갔습니다. 허름한 벙거지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초점 없는 멍한 눈동자로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갔죠.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우리 집이 어디지? 여보. 강대철 회장이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중증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완벽한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쓰러지려는 강대철 회장의 양팔을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집을 잃어버리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강대철 회장의 안색을 살피며 큰 소리로 물었죠. 강대철 회장은 대답 대신 경찰관의 소매를 꽉 부여잡고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박 전무가 보낸 사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멈칫거리는 사이 경찰관들은 신원 조회를 위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속으로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도 모여들어 경찰관들을 거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죠. 밥을 먹어야지. 우리 아내가 밥을 차려놨는데. 집에 가야 해. 침 흘리는 신용까지 하며 핏기가 가신 얼굴로 벌벌 떠는 모습은 영락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가엾은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멀찍이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설 경호원들은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강대철 회장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자칫 잘못 나서서 회장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는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납치범으로 몰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사설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급하게 골목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을 찾긴 했는데 지금 시장 입구에서 치매 노인처럼 쓰러지셔서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함부로 빼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호원의 다급한 보고에 무전기 너머 박 전무의 당황한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감은 눈꺼풀 아래로 경호원들의 당황한 움직임을 예리하게 살피며 쾌재를 불렀죠.
자신이 경찰의 안전한 보호망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박 전무의 끔찍한 암살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강대철 회장의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져 명성병원 귀빈실 출입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어르신, 명성병원에서 나오셨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십시오. 경찰관이 든든한 목소리로 위로하며 강대철 회장을 순찰 차량 쪽으로 조심스럽게 부축해 옮겼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경찰차 뒷좌석에 멍한 표정으로 몸을 실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장 골목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 자신에게 천금 같은 목숨을 구해주고 매몰차게 떠나버린 13살 천재 관상가 이유진의 뒷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겨넣었죠. 이유진이 건넨 서늘한 충고 덕분에 벼랑 끝에서 완벽하게 살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권력자의 무자비한 분노와 반격의 불씨가 시뻘겋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시장통의 시끌벅적한 소음을 집어삼키며 명성병원을 향해 속력을 높였습니다.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명성병원에 도착한 강대철 회장은 공개적으로 병원 입구를 밟았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행방불명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달려온 박 전무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죠. 박 전무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박 전무를 보자마자 허공을 더듬으며 텅 빈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여보가 시장에 두부를 사러 갔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찌개를 끓여야 하는데 아내가 안 보여. 당신 우리 아내 못 봤어. 강대철 회장이 죽은 아내를 찾으며 완벽한 중증 치매 환자의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박 전무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죠. 어르신께서 시장통에서 길을 잃고 죽은 부인을 찾으며 헤매고 계셨습니다. 옷차림도 얇은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꽤 심하신 것 같으니 보호자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박 전무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속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대철 회장이 조작된 서류를 눈치채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치매 증상으로 배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러웠죠. 아이고 회장님, 사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잖습니까? 밖이 얼마나 추운데 이렇게 혼자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서 따뜻한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박 전무가 세상에서 가장 걱정하는 충신의 얼굴을 꾸며내며 강대철 회장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외부의 눈과 소문을 피하기 위해 박 전무는 서둘러 강대철 회장을 최고급 귀빈실로 옮겼죠. 박 전무는 주치의를 조용히 불러 강대철 회장에게 가장 강력한 수면 진통제를 처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난동을 부릴 수 있으니 푹 재워야 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댔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죠.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병동 전체가 깊은 어둠과 적막에 잠겨 있었죠. 귀빈실의 두꺼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박 전무가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박 전무의 손에는 낮에 미처 결제받지 못한 조작된 주식 양도 서류와 붉은 인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강대철 회장이 미동도 없이 누워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죠. 박 전무는 강대철 회장이 독한 약 기운에 완전히 골아떨어졌다고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늙고 병든 정신으로 무슨 회사를 이끌겠습니까? 이제 명성그룹은 제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조용히 넘겨주십시오. 다 회장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한 충심입니다. 박 전무가 낮게 속삭이며
붉은 인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잠든 척하는 강대철 회장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엄지손가락을 빼냈죠. 박 전무가 강대철 회장의 엄지손가락에 억지로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에 강제 지장을 찍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으아, 내 몸에 손대지 마. 여보 도망쳐.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강대철 회장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극심한 수면 발작을 일으키는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두 팔이 거칠게 허공을 휘저으며 발버둥을 쳤죠. 강대철 회장의 갑작스러운 발작적 뒤척임에 놀란 박 전무가 뒤로 크게 낮아빠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붉은 인주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이리저리 굴러갔죠. 그때 복도 멀리서 야간 순찰을 도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전무는 낭패감을 감추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조작 서류를 허겁지겁 챙겨 품에 넣었죠.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기 직전 박 전무는 도망치듯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강대철 회장은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며 차가운 분노를 삼켰습니다. 위기를 넘긴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입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병실 내부의 비밀 통로를 통해 조용히 잠입했죠. 남자가 마스크를 벗자 강대철 회장의 유일한 신복인 최 본부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강대철 회장이 시장에서 경찰서로 가기 전 공중전화로 미리 비밀 호출을 해두었던 참이었죠. 회장님, 연락을 받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박 전무의 감시망을 피해 의료진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느라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몸은 무사하십니까? 최 본부장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 머리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최 본부장, 자니가 무사히 와주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네. 지금 당장 병원 중앙통신망을 우회해서 박 전무의 개인 업무 기기를 뒤져보게. 그놈이 내 지분을 빼돌리고 뒤로 주머니를 채운 증거를 샅샅이 찾아내야 해. 강대철 회장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즉시 품에서 작은 전산 기기를 꺼내 능숙하게 암호를 풀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전무가 겹겹이 숨겨둔 비밀 자금 장부와 서류 조작 정황이 고스란히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박 전무가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명세와 회장님의 지분을 강제로 양도받기 위해 조작한 문서 원본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넘겨도 꼼짝 못할 완벽한 증거들입니다. 최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강대철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결국 자기 무덤을 팠군. 하지만 지금 당장 터뜨리지는 않을 거야. 그놈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착각할 때 완벽하게 짓밟아 주겠어. 그것보다 최 본부장. 어제 시장에서 내 목숨과 그룹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 있네. 이유진이라는 13살 꼬마 관상가야. 당장 그 아이의 신상과 응급실로 실려간 할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샅샅이 조사해서 즉각 보고하게. 강대철 회장의 눈빛에 걱정과 연민이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밖으로 연락을 취해 이유진의 행적을 빠르게 쫓았습니다. 얼마 후 최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회장님, 아이의 상황이 아주 참담합니다. 도박 중독자인 큰아버지가 아픈 할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낡은 단칸 방마저 빼앗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의 응급실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벼랑 끝에 내몰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할아버지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최 본부장의 보고를 들은 강대철 회장이 분노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보았나? 피덩이 같은 내 은인을 그런 지옥 같은 곳에 혼자 버려둘 수는 없어. 당장 아이의 할아버지를 내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장학재단 직영 요양병원으로 모셔오게. 박 전문홈의 더러운 감시망이 뻗쳐 있는 이 명성병원 본원으로는 절대 데려와서는 안 돼. 가장 완벽한 의료진이 있는 외곽의 최고급 시설로 극비리에 이송해야 하네. 알겠나? 강대철 회장이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본부장은 즉각 요원들을 소집하여 병원 이송 작전을 실행에 옮겼죠. 그날 늦은 오후 공공병원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이유진은 수납창구 구석에 웅크려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체격 좋은 사내들이 이유진 앞으로 다가왔죠. 최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요원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요원이 이유진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고급스러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유진 학생, 저희는 명성 장학재단에서 나왔습니다. 학생의 할아버지께서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특별무상의료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지금 바로 최고급 시설을 갖춘 재단 직영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구급차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병원비는 전액재단에서 부담할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요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유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이유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경계했죠. 이유진의 매서운 눈빛이 요원들의 얼굴을 재빠르게 훑쳤습니다. 반듯한 이마와 맑은 눈빛 그리고 흔들림 없는 턱관절을 보아하니 거짓을 말하거나 악의를 품은 흉상은 절대 아니었죠. 서류에 찍힌 붉은색 관인 역시 속임수가 없는 진짜백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할아버지를 공짜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돈을 내라고 쫓아내지도 않고요. 이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어서 이동하시죠. 요원의 확고한 대답에 그제야 이유진의 잔뜩 긴장했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곧이어 할아버지가 넓고 아늑한 최고급 구급차에 조심스럽게 옮겨 실렸죠. 이유진은 할아버지의 곁에 앉아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유진은 구급차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성 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외곽의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낡은 단칸방의 서늘한 한기 대신 쾌적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VIP 병실이었죠. 이유진의 얼굴에는 모처럼 13살 아이다운 평온하고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끼 정성스럽게 차려져 나오는 유기농 식단 덕분에 할아버지의 안색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답답한 산소호흡기를 완전히 떼어낸 할아버지가 든든한 지팡이를 짚고 병실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죠.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보며 이유진은 책상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몽당 연필을 꾹꾹 눌러가며 얼굴 모를 익명의 후원자를 향한 절절한 감사 편지를 밤새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후원자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새파랗게 질렸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어 다니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꼭 훌륭한 관상가가 되어서 저처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게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은 이유진이 기지개를 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유진은 그동안 밥을 굶어가며 억척스럽게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전부 챙겨들고 밖으로 나섰죠. 시장 정육점으로 달려가 가장 질 좋고 두툼한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을 한가득 샀습니다. 요양병원에 한적하고 넓은 야외 프라이빗 정원 한쪽에 작은 불판을 올리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냄새가 정원 가득 고소하게 퍼져나갔죠. 할아버지, 해보세요. 제가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로 골라왔어요. 쌈장도 듬뿍 찍었으니까 한 입에 쏙 드셔야 해요. 이유진이 상추 위에 노릇하게 잘 익은 삼겹살을 올려 야무지게 쌈을 싼 뒤 할아버지의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이 터져라 고기쌈을 오물거리며 주름진 얼굴 가득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똥강아지가 구워주는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내 평생 이렇게 호강을 누려보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마주보며 소박하지만 벅찬 행복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활치료 산책을 핑계로 병실 밖으로 나온 강대철 회장이 최 본부장의 삼엄한 에스코트를 받으며 정원 입구에 나타났죠. 이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맞죠? 할아버지도 여기 입원하셨어요. 이유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강대철 회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명성그룹 총수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껄껄 웃으며 다가왔죠. 뭐냐? 꼬마 관상가 아가씨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참으로 반갑구나. 할아버지도 고기 드실래요? 제가 아주 맛있게 구웠어요. 자, 해보세요. 이유진이 깻잎 위에 두툼한 목살 한 점과 마늘을 올려 커다란 쌈을 만들더니 강대철 회장의 입가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 본부장이 깜짝 놀라 막아서려 했지만 강대철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강대철 회장은 거절하는 기색 하나 없이 이유진이 내미는 고기쌈을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수십 년간 최고급 요리만 맛보던 재벌 총수가 13살 꼬마가 맨손으로 싸주는 돼지고기 쌈을 우적우적 씹으며 파탕대소했습니다. 하하, 고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야. 강대철 회장이 유쾌하게 웃으며 이유진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나이와 신분을 완전히 뛰어넘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조손의 모습이었죠. 이유진이 오물오물 고기를 씹어 삼키는 강대철 회장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며칠 전 시장에서 뵈었을 때는 얼굴 전체에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끔찍한 사색이 덮여 있었거든요. 억울하게 객사할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서 제가 다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 나쁜 기운이 싹 거쳤어요. 그래. 지금 내 관상은 어떻게 보이느냐? 강대철 회장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유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이마와 양쪽 광대뼈에서 아주 강렬하고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고 있어요. 마치 깊은 산속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호랑이가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포효하려는 기세라고요. 잃어버렸던 거대한 힘을 되찾고 나쁜 놈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무서운 반격의 관상이에요. 이제 객사할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이유진이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똑부러지게 짚어냈습니다.
이유진의 완벽한 통찰력에 강대철 회장의 입가에 깊고 매서운 미소가 번졌죠. 한편 같은 시각 명성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강대철 회장을 병실에 가두고 이사회 장악을 서두르던 박 전무가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죠. 박 전무의 눈동자가 극도의 불안과 분노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수하들을 통해 아주 치명적인 첩보를 하나 입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외 지사에 처박혀 있어야 할 최 본부장 놈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그것도 은밀하게 요양병원을 들락거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 박 전무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예 전무님. 최 본부장의 동선을 집요하게 역추적해 본 결과 회장님께서 치매 증상으로 시장통을 배회하셨던 그날 이상한 접촉이 하나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관상을 봐주는 13살짜리 계집애를 만나셨는데 그 직후에 최 본부장 측 요원들이 그 계집애의 할아버지를 명성 장학재단 직영 요양병원으로 빼돌려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는 순간 박 전무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게 맞춰졌습니다. 치매에 걸려 길을 잃었다던 강대철 회장의 어리숙한 모습은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고도의 연기였던 것이었죠. 이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감히 나를 속여. 시장 바닥에서 관상 보는 꼬맹이 년한테 내 계획을 다 듣고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단 말이지. 내 비자금 장부까지 캐고 있을 게 뻔해. 박 전무가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이빨을 빠드득 갈았습니다. 강대철 회장이 반격을 준비하기 전에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켜 싹을 잘라버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대철 회장이 목숨처럼 숨겨두고 보호하려는 눈엣가시 같은 그 13살 꼬마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이었죠. 박 전무는 곧바로 은밀하게 움직여 도박장에 처박혀 있던 이유진의 큰아버지를 불러들였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손가락이 잘릴 위기에 처해 있던 큰아버지 앞에 거액의 돈다발이 든 가방을 던져주었죠. 이 돈이면 내 놈이 평생 도박장에서 썩어도 남을 거다.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일 하나만 처리해. 내 조카년이 살고 있는 달동네 단칸방을 당장 흔적도 없이 밀어버려. 내가 제일 무식하고 악질적인 철거 용역 패거리들을 붙여줄 테니 내 이름만 대고 밀어붙여. 알겠어. 박 전무가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하자 큰아버지는 돈가방을 끌어안고 침을 질질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암요. 당연히 밀어버려야죠. 그 썩어 빠진 집구석 당장 포크레인으로 짓밟아버리겠습니다. 그 발랑 까진 조카년이 짐 가지러 기어들어오는 날 아주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요. 큰아버지가 악마 같은 미소로 연신 허리를 굽히며 무자비한 거래를 흔쾌히 성사시켰습니다. 큰아버지의 명의를 완벽한 방패막이로 삼은 박 전무는 거침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명성병원 VIP 본동으로 향한 박 전무는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정규 경호 인력을 단번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자신이 돈으로 매수한 살기 등등한 사설 용역들로 병실 앞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지금부터 이 병실 문턱을 넘는 새끼들은 내 허락 없이 모조리 다리를 분질러버려. 휴대폰이든 인터넷이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선은 전부 끊어. 이 방안을 완벽한 감옥으로 만들어라. 박 전무가 사설 용역들에게 소리치며 강대철 회장의 병실을 철통같이 봉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유진은 요양병원의 정문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아껴왔던 낡은 관상학 책들을
단칸방에서 마저 챙겨오기 위해서였죠. 이유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을 때 꼼짝없이 병실 감옥에 갇힌 강대철 회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3살 소녀와 덫에 갇힌 늙은 권력자를 향해 박 전무가 쳐놓은 거대한 폭풍우가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을 몰고 동시에 무섭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이유진이 할아버지의 낡은 옷가지와 관상학 책들을 마저 챙기기 위해 달동네 단칸방에 도착했죠. 그런데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포크레인의 굉음이 평화로운 동네를 요란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포크레인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손에 든 험악한 인상의 철거 용역 수십 명이 좁은 골목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있었죠. 살기 등등한 철거 용역들 사이로 이유진의 큰아버지가 짝다리를 짚고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큰아버지가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이유진의 발밑에 비웃듯 휙 집어 던졌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할아버지의 붉은 지장이 억지로 짓눌려 찍혀 있는 강제집 매각 각서였습니다. 야, 이 조그만 기집애야. 내 할아비가 드디어 이 집구석을 나한테 넘긴다고 도장을 꽉 찍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니까 잔말 말고 당장 비켜. 용역 대장님, 저 계집애가 집안에 기어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포크레인 삼날로 형체도 없이 싹 밀어버리세요.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부숴버리라고요. 큰아버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이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짐 보따리를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죠. 현관문을 등지고 두 팔을 넓게 벌려 단단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진의 맑은 두 눈에 도끼가 서리며 매서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큰아버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병원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지장을 억지로 찍어다 놓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이 집은 우리 할아버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여기 기왓장 하나도 절대로 못 건드려요. 이 집을 부수려면 내 몸부터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개고 가세요. 이유진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악착같이 버티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같은 시각 명성병원 VIP 병동이었습니다. 박 전무가 덩치 큰 사설 용역들을 대동하고 강대철 회장의 병실 문을 발로 쾅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 전무의 손에는 법무팀을 매수해 미리 조작해둔 강제 입원 동의서와 주식 포기 각서가 들려 있었죠. 박 전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강대철 회장이 누워있는 침대 위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지루한 치매 노인 연기는 그만 집어치우시죠. 제가 회장님 수작을 모를 줄 아셨습니까? 밖에서 몰래 최 본부장놈을 불러들여 제 뒤통수를 치려고 하셨던 모양인데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안팎은 제 사람들이 완벽하게 깔려 있습니다. 박 전무가 더 이상 충신인 척 굽신거리지 않고 비열한 본색을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강대철 회장이 이불을 덮은 채 말없이 박 전무를 차갑게 올려다보았죠. 박 전무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 서늘한 얼굴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시장 바닥에서 만났던 그 꼬맹이 관상가. 지금쯤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이 목숨처럼 아끼며 숨겨두려고 했던 그 꼬맹이의 집을 지금 당장 제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있거든요. 이대로 10분만 지나면 그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이 어린 계집애의 끔찍한 무덤이 될 겁니다.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얌전히 도장에 인주를 묻혀서 찍으십시오. 명성그룹을 전부 저한테 넘기면
그 꼬맹이 목숨 하나 정도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박 전무가 강대철 회장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오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다시 흙먼지가 날리는 달동네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악랄한 신호를 받은 철거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땅에 끌며 이유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죠. 덩치가 산만한 용역 대장이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어린 이유진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들 일하는데 겁도 없이 껴들어. 목숨 아까운 줄 모르면 뼈가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장 저리 안 꺼져. 용역 대장이 이유진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차가운 흙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유진이 거친 바닥에 나뒹굴며 팔꿈치가 까져 붉은 피가 배어 나왔죠. 그 순간 포크레인의 거대한 쇳덩어리 삼날이 하늘 높이 치켜들려졌습니다. 육중한 굉음과 함께 삼날이 이유진의 단칸방 지붕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낡은 기왓장들이 산산조각 나며 마당으로 날카롭게 쏟아져 내렸죠. 자욱한 흙먼지가 사방으로 피어오르며 골목 전체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우리 집 부수지 마. 당장 멈춰요. 이유진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다시 명성병원 귀빈실이었습니다. 박 전무의 살벌한 협박과 끔찍한 폭로 앞에서도 강대철 회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두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차갑고 매섭게 빛났죠. 오히려 박 전무를 벌레 보듯 서늘하게 노려보며 이불 속에 감춰둔 오른손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강대철 회장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며칠 전부터 미리 숨겨둔 최 본부장과의 비상 호출 버튼을 거침없이 꾹 눌렀습니다. 삐소리가 짧게 울린 직후 강대철 회장의 병실 내부와 연결된 비밀 회의실 문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났죠. 두꺼운 방음 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며 검은 방검복을 입은 최 본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본부장의 뒤를 이어 명성그룹의 정예 특수 경호팀 수십 명이 노도와 같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원 완벽하게 제압해. 저 버러지 같은 놈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최 본부장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특수 경호팀이 박 전무의 사설 용역들을 덮쳤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경호팀의 무자비한 타격에 사설 용역들이 뼈가 부러지고 피를 튀기며 순식간에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병실 안은 박 전무의 수하들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넋이 나간 채 굳어버린 박 전무의 등 뒤로 최 본부장이 번개처럼 다가갔습니다. 최 본부장이 박 전무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채어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얼굴을 강하게 지시겼죠. 크악. 이건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명성그룹의 차기 회장이다.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박 전무가 꼴사납게 발버둥을 치며 픽거품을 물고 악을 썼습니다. 강대철 회장이 손등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망설임 없이 거칠게 뽑아 던졌습니다. 팔등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강대철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힘없고 병든 치매 노인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되찾고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인 압도적인 맹수의 자세로 우뚝 섰습니다. 내 이놈 박 전무. 내 놈이 감히 내 목숨 같은 은인을 건드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온 그룹을 훔치려는 것도 모자라 애먼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가려고 해. 오늘 내 놈의 그 썩어빠진 탐욕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주마. 강대철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병실 안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포크레인 굉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달동네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지붕의 파편을 피해 서둘러 도망쳐야 할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이유진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는 대신 피가 나는 팔을 짚고 흙바닥에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유진은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자신을 내동댕이 친 용역대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13살 꼬마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주 서늘하고 예리한 시선이었죠. 이유진의 두 눈이 용역대장의 넓은 미간과 두툼한 콧대에 깊게 새겨진 흉악한 범죄의 흉터들을 매섭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뼈의 굴곡과 흉터의 깊이가 이유진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과거의 범죄 기록으로 속속들이 해독되고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힘과 폭력만 믿고 날뛰던 용역대장의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치부가 이유진의 맑은 눈동자 앞에 낱낱이 파헤쳐지는 위태로운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명성병원 병실에서 강대철 회장이 최 본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유진 학생의 달동네 철거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철거 용역들이 이미 포크레인으로 지붕을 부수기 시작했고 아이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당장 출동하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이 정말 위험합니다. 최 본부장의 다급한 보고를 들은 강대철 회장의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전무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놈. 최 본부장은 당장 이놈을 밖에서 대기 중인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에게 넘겨라. 이놈이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조작 서류 원본도 전부 넘겨서 평생 감옥에서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 강대철 회장이 바닥에 엎드린 박전무를 향해 가차없는 처단을 내렸습니다. 바닥에 짓눌려 있던 박전무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특수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죠. 강대철 회장은 비서실에서 미리 준비해온 검은색 최고급 맞춤 정장으로 재빠르게 갈아입었습니다.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단단히 조이는 강대철 회장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재계 1위 총수의 막강한 위엄이 거침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벼랑 끝 사투 속에서 13살 소녀 이유진은 관상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위협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되찾은 강대철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병실 문을 웅장하게 나섰죠. 그룹의 전 병력을 총동원해라. 당장 내 소중한 은인을 구하러 간다. 강대철 회장의 거대한 불호령과 함께 명성그룹의 정예 경호팀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와 이유진이 있는 달동네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낡은 지붕의 파편들이 거친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유진은 아수라장이 된 흙바닥에서 비틀거리며 당당하게 몸을 일으켜 세웠죠. 13살 어린 소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하고 예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이 작은 손가락을 꼿꼿하게 뻗어 자신을 내동댕이 친 철거 용역대장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왼쪽 이마에 비스듬하게 남은 흉악한 칼자국과 피처럼 붉게 튀어나온 광대뼈를 똑바로 보세요. 과거에 끔찍하게 사람의 피를 보고도 뻔뻔하게 숨어버린 비열한 살인자의 흉상이에요. 비오는 어두운 밤에 차로 힘없는 사람을 치고 도망갔죠. 경찰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망치면서 이마가 찢어진 거고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아저씨 얼굴 주변에 아직도 시퍼렇게 들러붙어서 매일 밤 목을 조르고 있다고요.
자신의 더러운 죄를 숨기고 남의 집을 부수며 행패를 부려봤자 조만간 그 무거운 죗값을 전부 치르고 평생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썩을 얼굴이에요. 이유진이 동리가 떠나가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용역 대장의 치부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끔찍한 뺑소니, 사건의 정황이 13살 꼬마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용역 대장의 거무튀튀한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용역 대장의 굵은 목에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커다란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수년 전 아무도 몰래 숨겨두었던 치명적인 살인의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용역 대장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섬뜩한 사리에 휩싸인 용역 대장의 눈빛이 사람을 찢어 죽일 듯한 야차처럼 돌변했죠. 이 미친 꼬맹이 년이 어디서 함부로 혓바닥을 놀려. 오늘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입을 영원히 찢어버려야겠다. 용역 대장이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치며 바닥에 굴러다니던 두꺼운 쇠파이프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이유진의 큰아버지 역시 사색이 되어 포크레인 기사를 향해 미친 듯이 두 팔을 휘저으며 악을 썼습니다. 기사 양반, 당장 포크레인 삽으로 흙을 퍼서 저 기집애 위로 덮어버려. 숨통을 끊어버리라고. 용역 대장이 묵직한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이유진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무자비한 쇠파이프가 이유진의 가녀린 머리를 향해 쏜살같이 내리쳐지려는 아찔한 찰나였습니다. 비좁고 가파른 달동네 골목길 아래에서부터 귀청을 찢는 듯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어서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수십 대가 무서운 속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왔습니다. 기기기기. 고막을 찌르는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들이 철거 현장을 완벽하게 둘러싸며 멈춰 섰습니다. 차량의 문이 일제히 열리며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명성그룹 정예 경호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죠. 방검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들어 이유진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용역 대장의 손목을 무자비하게 비틀어 꺾었습니다. 아, 내 팔 부러진다. 용역 대장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처참하게 처박혔습니다. 명성그룹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험악한 철거 패거리들을 겹겹이 포위하고 강목과 쇠파이프를 모두 빼앗아 무릎을 꿇렸죠. 가장 가운데 주차되어 있던 최고급 마이바흐 차량의 묵직한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칠 전 시장통을 배회하던 허름한 벙거지 차림의 노인 행색은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사라졌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맞춤 정장과 중절모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대철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를 호령하는 재벌 총수 특유의 압도적인 위용과 웅장한 카리스마가 달동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시장통에서 만났던 불쌍하고 초라한 할아버지인 줄만 알았던 강대철 회장의 화려한 등장에 이유진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포크레인 위에서 기고만장하게 소리치던 큰아버지와 흙바닥에 엎드린 용역들은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권력의 기세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강대철 회장이 뚜벅뚜벅 걸어와 분노가 가득 담긴 손으로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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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소리가 울릴 때마다 큰아버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강대철 회장이 벌벌 떠는 큰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쥐고 커다란 손바닥으로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죠. 짝! 살점이 찢어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큰아버지가 흙바닥으로 볼품없이 고꾸라졌습니다. 내 이놈.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놈. 내 놈이 감히 사람의 탈을 쓰고 핏덩이 같은 어린 조카를 사지로 내몰아. 돈에 눈이 멀어 아비의 목숨줄을 끊으려 하고 내 생명의 은인인 이 아이를 무덤에 파묻으려 해. 내가 겪었던 지옥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내 놈에게 똑같이 안겨주마. 오늘 내 놈의 그 알량한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것이다. 강대철 회장이 피를 토하듯 무서운 사자우를 내뿜으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뒤집혀서 미쳤었나 봅니다. 조카야, 네가 회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다오. 큰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제발 말 좀 해다오. 큰아버지가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흘리며 강대철 회장의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진은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큰아버지의 비참한 몰락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때 강대철 회장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며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형사들이 큰아버지와 용역 대장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넘기고 차가운 수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특수상해, 불법 철거,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서울로 연행해. 담당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또박또박 읊으며 큰아버지와 용역들을 경찰차 쪽으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아비규환이었던 철거 현장이 강대철 회장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순식간에 완벽하게 평정되었죠. 강대철 회장은 무너진 집 앞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는 이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고급 정장의 바짓단이 흙바닥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대철 회장이 이유진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많이 무서웠지.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강대철 회장이 떨리는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이유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유진이 강대철 회장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죠. 할아버지, 시장에서 배웠던 그 할아버지 맞으시죠? 요양병원에서 고기 드셨던 그 할아버지요. 그래, 맞다. 네가 내 얼굴에 흉한 기운을 읽어준 덕분에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부터는 이 할아비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지켜주마. 더 이상 그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강대철 회장이 이유진의 흙 묻은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3살 어린 소녀를 향한 거대한 권력자의 맹세가 달동네의 차가운 바람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죠. 같은 시각 명성병원 지하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참교육이 무자비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본부장이 도망치려던 박 전무의 뒷덜미를 쥐고 지하 주차장 시멘트 바닥으로 질질 끌고 내려왔죠. 이건 알아.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명성그룹의 차기 회장이다. 너희들 전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 전무가 넥타이가 찢겨나간 채로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주차장에는 이미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진을 치며 대기하고 있었죠. 최 본부장이 박 전무를 수사관들 발밑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 본부장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꺼내 담당 검사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박 전무가 수십 개의 차명 계좌로
빼돌린 비자금 장부 원본과 회장님의 주식 양도 증명서를 위조한 횡령 증거들입니다. 살인 교사를 지시한 통화 녹음 파일도 모두 들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물들을 확인하고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전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전무,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횡령, 사문서 위조,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죗값이 무거우니 평생 감옥에서 나올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끌고 가세요. 검사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수사관들이 박 전무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검찰 호송 차량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려던 배신자의 헛된 탐욕이 차가운 수갑과 함께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13살 천재 관상가 이유진의 서늘한 해안이 절체절명의 죽을 위기를 극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그 틈을 타 완벽하게 부활한 70대 재벌 회장의 막강한 권력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현장을 들이닥쳤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약자를 짓밟았던 악독한 빌런들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는 통쾌하고 짜릿한 사이다 반격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포크레인의 무자비한 굉음이 멈추고 철거 현장의 아수라장이 완벽하게 정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전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횡령 그리고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갇혔죠. 평생 단 한 줄기의 따뜻한 햇빛도 보지 못할 칙칙한 죄수복을 입은 채 바닥에 웅크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명성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교활한 배신자의 말로는 쥐새끼보다 못한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의 비좁은 면회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의 큰아버지가 양손에 무거운 수갑을 찬 채 면회실 의자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죠. 투명하고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는 단정한 옷차림을 한 이유진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이유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유리창에 얼굴을 비비대며 콧물과 눈물을 지저분하게 쏟아냈습니다. 유진아, 우리 착하고 예쁜 조카야. 네가 회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그래도 피를 나눈 가족이잖니. 핏줄이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도 다 있는데 큰아버지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생겼다. 내가 그날은 도박빚에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 미쳤었던 모양이야. 내 할아버지 집을 뺏으려던 것도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다오. 회장님께 큰아버지 선처 좀 해달라고 제발 부탁 좀 해라. 응, 유진아. 큰아버지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큰아버지가 수갑을 찬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비굴하고 뻔뻔하게 합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유진의 맑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흔들림도 없었죠. 이유진은 강화유리 너머로 짐승처럼 울부짖는 큰아버지를 향해 싸늘하게 식은 눈빛만 남겼습니다. 이유진은 단 한마디의 대꾸도 섞지 않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팔아넘기려던 악인에게 완벽한 외면이라는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린 것이었죠. 유진아, 가지 마라. 이대로 가면 큰아버지는 진짜 죽는다. 유진아, 굳게 닫힌 면회실 문을 향해 짐승처럼 절규하는 큰아버지의 목소리만 허공을 비참하게 맴돌았습니다. 한편 명성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로 완벽하게 복귀한 강대철 회장은 즉각 긴급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은 강대철 회장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강대철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박전무 그 썩어빠진 놈과 결탁해서 내 등에 칼을 꽂으려던 자들이 이 안에도 득실거리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소. 명성그룹이 어떻게 세워진 회사인데 감히 쥐새끼들처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내 주식을 조작하려 들어. 오늘부로 박전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자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그룹에서 퇴출할 것이오. 당장 짐을 싸서 회사 밖으로 나가시오. 법적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그룹 법무팀에서 아주 가혹하게 진행할 테니 각오 단단히들 하시오. 강대철 회장의 단호하고 벼락 같은 사자 후에 임원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박 전무의 잔당들이 그룹 내에서 가차없이 숙청되며 무자비한 참교육의 마침표가 완벽하게 찍혔죠. 회사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한 강대철 회장은 곧바로 자신의 개인 재산을 털어 놀라운 일을 진행했습니다. 외곽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던 이유진의 할아버지가 남은 여생을 가장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공기 맑은 곳에 최고급 저택을 마련했죠. 넓은 정원에 맑은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답고 으리으리한 집이었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대학병원급의 실력을 갖춘 전담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여 할아버지의 건강을 24시간 돌보게 했습니다. 저택 거실의 푹신한 소파에 앉은 할아버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시울을 붉히며 강대철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같이 늙고 병든 노인네에게 어찌 이리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 허물어져가는 단칸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제게 이런 대궐 같은 집이라니요. 살아서 이 은혜를 다 갚지도 못할 텐데 그저 송구하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깊은 감사를 전하자 강대철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어르신의 훌륭한 손녀딸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시장 바닥에서 객사했을 목숨입니다. 유진이가 제 목숨과 명성그룹 전체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깟 집 한 채가 유진이의 은혜에 비하면 어찌 크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아무런 걱정 마시고 이곳에서 유진이가 크는 모습을 보며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사시면 됩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고 뭉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곧바로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13살 천재 관상가 이유진을 명성그룹 강대철 회장의 정식 수양 손녀로 호적에 완벽하게 입적시켰죠. 동시에 이유진의 이름으로 막대한 규모의 장학신탁 기금을 조성하여 아이의 미래를 탄탄하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유진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체구보다 큰 낡은 돗자리를 메고 추운 시장 바닥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험악한 눈초리와 불량배들의 시달림을 받던 고단한 생활은 영원히 끝이 났죠. 강대철 회장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받는 평범하고 행복한 13살 소녀의 눈부신 일상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강대철 회장의 본사 최고층 집무실 한편에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이유진이 할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밤새워 닳도록 읽었던 너덜너덜한 관상학 책이었죠. 그 낡고 바랜 책은 명성그룹의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소중한 갑옷처럼 최고급 방탄유리 진열장 안에 영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집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 책을 보며 초심과 사람을 보는 눈을 되새겼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택의 웅장한 대문이 열리고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명문 사립중학교 교복을 입은 이유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섰습니다. 반짝이는 구두와 깔끔하게 묶은 머리가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죠. 대문 앞에는 이유진의 중학교 첫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중요한 이사회회의 일정마저 미룬 강대철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지팡이 없이도 꼿꼿하게 허리를 편 할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죠. 두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유진이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 진짜 숙녀가 다 되었구나. 가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재밌게 공부하고 오렴. 할아버지가 흐뭇한 눈길로 이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암요. 우리 유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유진아. 학교에서 혹시라도 너를 괴롭히는 녀석이 있으면 당장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라. 명성그룹 경호팀을 몽땅 출동시켜 줄 테니까. 강대철 회장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이유진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유진이 까르르 웃으며 두 할아버지의 품에 차례로 꼭 안겼습니다. 두 분 다 걱정 마세요. 제가 누구예요? 천재 관상가 이유진이잖아요. 얼굴만 딱 봐도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다 아니까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올게요. 학교 씩씩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유진이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대철 회장은 사랑스러운 손녀의 머리를 애틋하게 쓰다듬었죠. 이내 강대철 회장이 뒤를 따르는 수행비서와 정예 경호원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으로 지시했습니다. 우리 손녀딸 가는 길에 먼지 한 톨도 날리지 않게 완벽하게 에스코트해라.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이유진이 가벼운 몸놀림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매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세단이 부드럽게 출발하기 시작했죠. 이유진은 창문을 활짝 내리고 뒤를 돌아보며 두 할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이유진의 맑고 반짝이는 눈망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펼쳐진 새롭고 눈부신 인생 궤적을 스스로 힘차게 그려나가는 당찬 얼굴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던 탐욕에 눈먼 자들은 철저하게 파멸하여 차가운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한 효심과 맑은 눈을 잃지 않은 천재 소녀는 마침내 거대한 권력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만개한 벚꽃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풍경 위로 진한 먹먹함과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길게 남으며 길고 장대한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가장 믿음직한 충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탐욕과 배신은 참으로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욕망과 폭력을 이겨낸 것은 다름 아닌 13살 어린 소녀의 티 없이 맑은 효심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해안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서로를 구원하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유진이와 강 회장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다칠 때도 있지만 유진이처럼 굳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진심을 알아주는 귀인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나쁜 기운은 모두 씻은 듯이 물러가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귀인들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